자신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 나는 꿈을 쫓는가, 껍데기 인생을 쫓는가. 돈, 직장, 관계, 명예, 사랑, 건강, 행복. 여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법칙이 있다. 누구나 이 방법만 습득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진실한 꿈부터 찾아야 한다. 고대부터 인간은 꿈을 이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왔다. 오래전 현자들은 신성한 힘과 직감으로, 근래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그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진실한 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꿈을 확인하려면 내면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음 4가지 질문을 해보자.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꿈을 상상할 때 가슴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가? 애정과 열정이 담긴 행동이 저절로 나타나는가? 삶의 의미를 꿈으로 찾을 수 있는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진실한 꿈을 찾기보다 욕구만 담긴 외적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 그럼 목표를 이뤄도 공허감과 불안이 생긴다. 목표를 이룬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기대한 것과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다. 우연한 기회에 자산이 몇백억 원대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사는 게 통 재미없네요 라며 도무지 하고 싶은 것이 없으니 인생도 너무 심심하다고 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지 알고 있어서 안타까웠다. 그는 평생 밤잠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당신도 지금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처럼 삶에 쫓겨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억만금 재산보다 중요한 내 안의 외침. 사람들은 부자인 것이 좋으냐고 말한다. 부자인 것이 좋은 건 맞지만 중구 최고 부자인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너무 많은 압박이 있다. 고통도 엄청나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는 2014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이는 이후 중국 CC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월급 1만 6천 원을 받던 선생님을 하던 때라고 했다. 결국 그는 나의 아름다운 꿈인 교사로 돌아가겠다라며 2018년도에 은퇴를 선언했다.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일이었다. 내 안에 잠든 자아가 일어나 원하는 꿈을 찾아야 한다. 자아와 일치하는 꿈을 찾으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화, 감사와 만족감이 우러나온다. 그리고 진실로 원하는 꿈이 현실이 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거장들은 거인이 되기 전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거듭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성취는 자신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대를 거쳐 후손에게까지 큰 혜택을 준다.
간디, 버락 오바마, 마이클 잭슨 등에게 큰 영향을 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철학자인 에머슨은 말했다. 현자가 노래하는 창공의 광채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반짝이는 성광을 감지하고 보는 법을 배워라.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자기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것을 소장하고 있다. 진실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운명을 거머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나 자신이 좋아진다.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를 소명의식이라고 한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진실한 꿈을 찾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혹시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상상해보자. 당신이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구해주고 답례로 백지수표를 받았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사고 가고 싶은 모든 곳을 다니고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누렸다. 해보고 싶은 모든 걸 하고 난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때 하고 싶은 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진실한 꿈이 더 쉽게 생각나도록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자. 살면서 진정으로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 정성 들여서 하게 되고 보람이 크게 느껴지는 일은 무엇인가? 인생을 걸고 나를 송두리째 헌신해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진실한 꿈은 반드시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성공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발명가이자 만화 스토리 작가로서 오늘날 가장 유명한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원더우먼을 만든 윌리엄 몰턴 마스턴, 그는 말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때부터 당신은 나비를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금을 캐러 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시대의 거장과 성공자들은 5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찾았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만족감, 평화로움을 느낀 일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한다. 두 번째, 생각난 것을 한 줄 이내로 써 본다. 세 번째, 꿈을 반복해서 말하며 상상한다. 촉감까지 느껴지도록 상상하기도 한다. 네 번째, 하나의 꿈에 매이지 않는다. 원하는 무엇이든 이뤄낼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한편 언제든 꿈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을 갖는다. 5번째,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한다. 당신이 매 순간 충실하게만 살겠다고 해도 좋다. 매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산다는 뜻이다. 항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이 찾아오기도 한다.
현존하는 자신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2011년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은 마야 안젤로는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걸어온 길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했다. 매 순간 매 걸음에 충실한 사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 그 길을 기쁘고 힘차게 걷는 사람은 모두 이미 성공자다. 그렇다. 시인 드니스 레보토프의 말처럼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나의 성공은 내가 정한다. 꿈을 이루기에 적당한 때는 없다. 꿈이 생기는 즉시 뛰어들어야 한다. 제69회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은 피터 딩클리지는 외소증으로 태어났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국 공연에서 관중에게 큰 환호를 받고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난쟁이라고 평생 놀림받은 그는 에미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하거든 그런 말 따윈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난 준비가 됐다고 외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명할 순간들은 진작에 일어났다. 남들이 이제 준비됐다고 외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마라. 그냥 뛰어들어라.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다. 밤하늘의 어둠을 밝혀라.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그들은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꿈을 이룬 존재로 산다.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꿈을 이룬 존재로서 삶을 사니 감사와 기쁨이 내면에 가득하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로 바꾸는 세 문장. 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꿈에 뛰어들어 살기 시작하면 곧 미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성공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확언 3가지가 있다. 당신도 다음 확언을 매일 하면 미래가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행동하게 된다. 그 행동의 결과가 모여 꿈이 곧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 미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모든 일은 말에 영향을 받는다. 될 수 있는 방향, 될 수 없는 방향은 당신이 하는 말로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각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대로 반응한다. 난 못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불행한 일만 가득한데. 난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뭘 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불행하고 깜깜한 미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야 한다. 되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바로바로 끊어내라. 아니야,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난 반드시 할 수 있어. 꿈 안에서 살면 자아와 소명, 말과 의식이 일체화된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가 꾸민 2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떻게 배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후 꿈에 뛰어든 사람은 이미 유명 배우가 됐다는 가정하에 있으므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바람에 머무른 사람과 꿈에 뛰어든 사람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두 사람은 생각, 행동, 기획, 포착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바로 지금 꿈에 뛰어들어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확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꿈을 실현한다. 꿈이 이뤄진 것처럼 살아야 꿈이 이뤄진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셀리그만은 수영 선수의 순위를 예측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훈련 때 원래 기록보다 1초씩 늦은 기록을 알려주고 대응 행동을 기록했다. 다른 선수들은 떨어진 기록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실망했다. 하지만 매트 비욘디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꿋꿋하게 훈련했다. 셀리그만은 이전에 대통령 당선인을 3번이나 정확히 예측해 주목받았는데 매트 비욘디의 거대한 승리 또한 예측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다. 매트 비욘디는 훈련 때도 매 순간을 즐기고 승리감을 느끼는 선수였다. 매트 비욘디는 날마다 나는 승리자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 그는 결국 올림픽에서 각종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총 1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미 나의 승리는 이뤄졌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정신이 분산될 때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은 부정성을 강화해서 자신의 결점과 실패에 집중하게 한다. 뇌는 긍정성보다 부정성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 부정적 생각이 굳어지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공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확신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럼 신경 경로는 방향을 틀어 긍정적 방향으로 길을 내고 고정된다. 그 사람은 꿈이 완성된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뇌는 경험에 따라 변하는 유연한 능력이 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당신이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목표가 없는 뇌는 생각이 늘 아무렇게나 흘러간다. 그런 신경 경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지 않고 무기력해진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확언하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자기 확신이며 성공자의 뇌신경 경로로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다. 꿈은 완성형으로 말하라. 꿈을 이루는 사람은 완성된 미래의 모습에 집중하고 매 순간 완성된 꿈 안에서 산다. 21세기 최다 그래미상 수상자인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의 음악이 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최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 노예 12년을 감독한 스티브 맥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래를 너무 두려워한다. 나는 꿈꾸는 자다. 나는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한 방송인이다. 마지막까지 웃는 사람은 바로 나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나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중학생 시절 책상 옆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 붙여놨다.
빌 게이츠는 10대 때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매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외쳤다.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이민자로 가난한 삶을 살 때 책상에 3가지 목표를 붙여놓고 꿈을 말하며 다녔다. 첫 번째 영화배우,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로스앤젤레스 주지사. 그는 할리우드 최초로 개런티를 3천만 달러 이상 받는 배우가 됐고 존 F 케네디의 조카와 결혼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이룰 꿈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현실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꿈 안에 푹 빠져 산다. 꿈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날마다 성공을 확언한다. 확언을 매일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행동이 과감해진다. 꿈을 성취한 거인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고 강한 신념으로 무장된다. 꿈을 이룰 모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꿈은 현실이 된다. 누구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곧 아버지가 될 한 남자가 병원 수술실 앞 복도를 서성이며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남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때 의사가 문 앞에 나타나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조해하는 남자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의사는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기는 아들입니다만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물론 평생 청각장애를 겪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소리쳤다. 내 아들이 귀 없이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 듣지 못하는 채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죠. 의사가 대답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말합니다. 아드님 같은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은 있지만 이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 중에 듣는 법은 터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의사로서 선생님의 능력은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치료법을 쓰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아들의 장애를 결코 고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놀란 표정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불쌍한 양반, 안타깝군요. 하지만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의사는 남자를 데리고 산모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기를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혀서 남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 의사는 이것이야말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중 하나라고 믿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25년 후 또 다른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는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다. 이 젊은이의 머리를 모든 각도에서 엑스레이로 촬영했지만 어떤 형태의 청각기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검사 결과
이 젊은이는 정상 청력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뉴욕시에서 이름난 귀 전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한 젊은 남자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들의 장애에 체념하지 않고 자연의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평생 듣지도 못하고 살았을 젊은이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임을 보증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기 없이 태어난 아들의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거의 9년 동안 나는 아들의 청력 회복에 힘을 쏟으며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결국 아들은 정상 청력의 65%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정도만으로도 아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닐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대체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또는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기 없이 태어난 아이의 머릿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청력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질문을 귀 전문가에게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버지가 아이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심리적 암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뇌와 머리뼈 내벽을 연결하는 일종의 신경계가 임시로 형성되었고요. 그 결과 아이는 현재 뼈전도라고 알려진 방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한 아이가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기적의 정확한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적을 처음 발견한 이후로 줄곧 그것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 기적의 힘으로 나는 두려움, 미신, 무지, 가난이라는 인간의 4가지 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4가지 적에 맞서 싸우지 않고 굴복하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 원치 않는 상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적이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본질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이 책의 모든 장을 읽고 곱씹어야 한다. 이번 장에도 몇 가지 명확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살면서 마주치는 원치 않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비밀은 진지하게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치과 치료나 수술 같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축복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마음가짐에 따라 책의 어느 부분에서 그 비밀이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 마음가짐이 지닌 놀라운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가짐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우리 삶에서 마음가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자. 친밀하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일정 거리를 두고 대하는가. 이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달려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마음가짐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의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의사 대부분이 인정할 것이다. 환자의 마음가짐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기도의 결실은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마음가짐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듯이 두려움과 의심, 불안에 휩싸인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하면 부정적 결과만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뒷받침된 기도만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운전할 때의 마음가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안전 운전자가 될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자가 될지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거나 분노로 가득 차 있거나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발생한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지 아니면 좌절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지도 대부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가짐은 고객 설득에 있어서도 기본 요소다. 상품이나 서비스, 무엇을 팔든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팔 수 없다. 누군가 그에게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판매가 아니다. 구매자의 일방적인 구매일 뿐이다. 많은 상점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 있지 않은가? 진열대 너머 직원의 눈빛에서 고객을 향한 진심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응대하기만 하는 모습. 그래서는 진정한 판매를 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부정적 마음가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우리가 살면서 차지하는 자리, 이루는 성공, 맺게 되는 인연, 그리고 후세에 남기는 유산까지 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좌우된다. 마음가짐이 곧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가짐은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까지 극복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마음가짐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순 없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로 타당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오직 마음가짐만이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음가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도 죽음의 순간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특권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값진 선물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식구를 남긴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마음을 완벽히 지배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진정한 선장이 될 수 있다. 긍정적 마음가짐과 부정적 마음가짐. 일상생활에서는 긍정적 마음가짐만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 긍정적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삶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는 상황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긍정적 마음가짐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빛을 발하며 그 영향력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긍정적 마음가짐이란 달콤하든 쓰라리든 모든 경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통해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흔들림 없는 다짐이다. 실패와 좌절,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 속에 감춰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값진 결실로 피워내는 힘. 이것이 긍정적 마음가짐의 본질이다. 맞닥뜨리는 모든 불운 속에서 교훈을 또 그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씨앗을 찾아내 이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것. 오직 긍정적 마음가짐이 이를 가능케 한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과감히 밀어내는 습관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 걱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현실이 되어 찾아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 마음가짐이 초래한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살아간다. 마음은 생각을 그에 걸맞은 현실로 구현하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 속에서 살게 되고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를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우리가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현실이 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긍정적 마음가짐이란 우리 앞에 놓인 불편한 상황을 단순한 시련으로 보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로 여기는 습관을 말한다. 그 속에 숨겨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마음가짐의 진정한 의미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려내는 습관을 말한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이 닿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긍정의 기운을 잃지 않도록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들의 부정적 사고방식에 당황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명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 목표가 옳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지니면 주어진 책임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된다. 즉, 해야 하는 것 이상을 해내고 기대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낸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명확한 목표를 정한 다음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마주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모든 감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굳은 의지로 다스리는 것 또한
긍정적 마음가짐에 해당한다. 즐거운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지혜의 힘을 인정하고 굳건한 신념으로 그 힘을 자신의 목표 달성에 끌어다 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수많은 사람의 치유를 도왔던 중요한 수단이며 과도한 흡연 습관을 고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긍정적 마음가짐이야말로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이다. 이는 온갖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목적으로든 활용될 수 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의식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까지도 모든 습관은 마음가짐이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긍정적 마음가짐이 있다면 좋지 못한 습관이나 상황도 어떤 형태로든 유익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 없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는 타고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이다. 또한 장애물을 성장의 디딤돌로 바꾸어 어떤 분야에서든 발전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다. 마음가짐은 말이나 신호, 행동 없이도 텔레파시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달된다. 그렇기에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영향을 미친다. 뭔가를 먹을 때의 마음가짐은 소화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데 부정적 마음가짐은 소화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 연설자의 마음가짐은 그가 사용하는 말보다도 더 크게 연설의 의미를 좌우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작가가 글을 쓸 때의 마음가짐은 행간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적절한 마음가짐을 갖추고 이를 잘 다스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어떠한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인생의 길목에 놓인 양방향 문과 같다. 한쪽으로 밀면 성공으로 이어지고 반대쪽으로 밀면 실패로 이어진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성공이 기다리는 문은 외면한 채 실패의 문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의사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부정적 마음가짐은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언제나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을 거머쥐느냐, 실패를 맞이하느냐,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느냐,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특권이 결정한다. 마음가짐을 조절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해 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니 이 얼마나 심오한 통찰인가.